조선 팔도에서 소문난 천석군이자 아나무인인 박진사는 제 잘난 맛에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집 앞을 지나는 이들은 박진사의 거들먹거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재촉하곤 했지요. 박진사는 늘 나는 귀한 신분이라 영물이 아니면 대접하지 않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 했습니다. 이러한 박진사의 오만함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이는 다름 아닌 그의 몸종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성실하고 손재주가 좋았지만 박진사에게는 그저 화풀이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박진사는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돌쇠를 매질하기 일쑤였습니다. 밥상이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면 양반의 배를 골케 하다니 내 놈이 죽고 싶은 게냐? 라며 호통을 쳤고 마당에 낙엽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게 할 셈이냐? 라며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돌쇠의 등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마음속에는 박진사를 향한 울분과 서러움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박진사는 돌쇠가 가져온 찬물이 미지근하다는 이유로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뜨거운 물이 돌쇠의 손등을 덮쳤지만 박진사는 사과는커녕 천한 놈의 손이라도 되었으니 이제야 정신을 차리겠구나라며 비웃었습니다. 이 순간 돌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식하고 오만한 저 양반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온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 기막힌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쇠는 박진사가 평소 영험한 기운이나 전생의 인연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에 유독 약하다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박진사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고 싶어 했기에 신비로운 존재를 대접함으로써 자신의 격을 높이려 했던 것이지요. 돌쇠는 이 허영심이야말로 박진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마을 장터를 돌며 계획에 딱 맞는 배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하고 어쩌면 조금은 모자라 보이는 똥개 한 마리였습니다. 박진사의 횡포에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돌쇠는 밤잠을 설쳐가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무작정 매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박진사 스스로 제 발등을 찢게 만들 기막힌 묘책이 필요했습니다. 돌쇠는 박진사가 가진 가장 큰 약점, 즉 남들보다 특별해 보이고 싶어하는 병적인 허영심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는 박진사 몰래 마을 어기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혈통을 가진 사냥개나 덩치 큰 경비견 대신 시장통 구석에서 상인들이 던져주는 생선 대가리를 주워 먹던 가장 평범하고 비쩍 마른 노란 똥개 한 마리를 눈여겨보았습니다. 털은 거칠고 눈매는 어딘지 모르게 멍청해 보이는 그 개야말로 박진사를 속이기에 가장 완벽한 재료였습니다. 돌쇠는 품속에 숨겨온 고기 한 점으로 개를 유인해 으슥한 숲속으로 데려갔습니다. 돌쇠는 그날부터 산속 비밀 장소에서 개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으로 똘똘 뭉친 돌쇠의 가르침은 혹독하면서도 치밀했습니다. 그는 개가 특정한 신호에만 반응하도록 길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돌쇠가 은밀하게 손가락을 튕기면 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게 했고 돌쇠가 헛기침을 하면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양꼬리를 흔들며 엄숙하게 짖도록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이 보잘것없는 똥개에게 영물의 아우라를 입히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훈련을 마친 돌쇠는 이제 박진사의 귀에 들어갈 소문을 퍼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주막 주인에게 접근해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보게, 내가 산속에서 기이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전생에 영의정을 지냈던 분이 억울하게 주거개로 환생했다고 하더군. 그 개는 오직 진정한 귀인을 알아보며 그 귀인 앞에서만 영험한 기운을 내뿜는다고 하네. 소문은 돌쇠의 예상대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전생에 영의정이었던 개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살이 붙고 붙어 박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평소 자신을 대단한 귀인이라 여기던 박 진사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영의정이 환생한 개가 나를 알아본다면 내가 곧 영의정급의 귀한 신부님을 온 천하에 증명하는 꼴이 아니겠느냐. 박 진사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박 진사가 제 발로 쳐놓은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진사는 돌쇠가 은밀하게 퍼뜨린 소문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범상치 않은 귀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에게 전생에 영의정을 지낸 영물이 자신을 알아보고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달콤한 유혹이었지요. 박 진사는 당장 돌쇠를 불러 그 영험하다는 개를 대령하라고 서슬 펄언명을 내렸습니다. 돌쇠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며칠간 산속에서 피나는 훈련을 시킨 노란 똥개를 박 진사의 집 마당으로 끌고 왔습니다. 박 진사는 위험 있는 표정으로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쇠가 데려온 개는 한눈에 보기에도 비쩍 마르고 털빛이 푸석한 시장통 똥개였지만 돌쇠의 치밀한 연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돌쇠가 박 진사 몰래 소매 속에서 손가락을 살짝 튕기자 개는 미리 약속된 신호에 따라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박 진사의 눈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보통의 개라면 양반의 서슬 펄언 기세에 눌려 꼬리를 내리거나 눈을 피하기 마련인데 이 개는 마치 사람의 깊은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오묘하고도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진사는 그 기이한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대감마님, 보십시오. 이 개가 마님을 뵙자마자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보내지 않습니까? 전생에 같은 조정을 누볐던 동료를 알아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돌쇠가 옆에서 능청스럽게 바람을 잡았습니다. 박 진사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이까지 똥개가 정말 영의정의 환생이란 말이냐? 라고 묻는 순간 돌쇠가 낮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자 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앞발을 정중히 모으고 앉더니 박 진사를 향해 아주 엄숙하고 절도 있게 3번 짖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옛 고관대작이 임금 앞에 나아가 인사를 올리는 예법과 흡사했습니다. 박 진사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호라, 과연 범상치 않구나. 나를 보고 예법을 갖추다니 내놓은 말이 사실이었어. 박 진사의 눈에는 이제 이 개가 더러운 똥개가 아닌 비단 관복을 입은 영의정의 화신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진사는 이 개에게 정승계라는 과분한 이름을 하사하고 즉시 안방 옆 가장 통풍이 잘 되고 볕이 잘 드는 방을 내어주라 명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먹는 귀한 육전과 흰쌀밥을 대령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내렸지요. 돌쇠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입가에 번지는 비웃음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양반의 눈먼 허영심이 시장통 똥개를 하룻밤 사이에 영의정으로 둔갑시킨 기막힌 반전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이후 박 진사는 매일 아침 의관을 정제하고 정승계에게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면 허허, 영의정께서 나를 반기시는구려라며 좋아했고 개가 낮잠을 자면 과연 고위 관료다운 여유로움이 느껴지는군이라며 감탄했습니다. 박 진사는 이 개가 언젠가 자신에게 엄청난 복을 가져다 주거나 조정의 비밀을 알려줄 것이라 믿으며 자신의 모든 권위와 자존심을 똥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돌쇠의 복수극은 박 진사의 집안 깊숙이 침투하여 그를 점차 거대한 웃음거리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진사의 집안 풍경은 이제 기괴하다 못해 우스꽝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승계라는 이름을 얻은 노란 똥개는 이제 마당의 계집이 아닌 박 진사의 안방 옆 가장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좋은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 진사는 이 보잘것없는 똥개를 전생의 영의정으로 굳게 믿으며 자신의 모든 권위와 자존심을 개 앞에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박 진사는 의관을 정제하고 가장 먼저 정승계의 방을 찾았습니다. 영의정 대감마님, 간밤에 편안하셨습니까?
라며 개에게 정중히 허리를 굽혀 무난 인사를 올리는 양반의 모습은 집안 노비들 사이에서 감출 수 없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오히려 개가 크게 하품이라도 하면 과연 고위 관료다운 여유로움과 호방함이 느껴지는군. 이라며 감탄했고 개가 꼬리를 흔들면 정승께서 드디어 나를 진정한 동료로 인정하시고 반기시는 구려라며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정승계의 밥상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자신이 먹는 것보다 더 귀한 소고기 육전과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 그리고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엄선된 산해진미를 맵기 대령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개가 입맛이 없는지 밥을 남기기라도 하면 박진사는 정승 시절의 까다로운 식성이 남으신 모양이다. 당장 더 신선한 식재료를 구해오지 못할까? 라며 돌쇠를 달달 볶아댔습니다. 돌쇠는 겉으로는 고개를 조아리며 예, 대감마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박진사의 끝도 없는 어리석음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심지어 박진사는 가문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정승계 앞에 엎드려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이번에 저 아랫마을 논을 더 사들이는 것이 가문에 이롭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은 뒤 개가 멍멍 짖으면 사라는 뜻이군. 개가 그저 가만히 앉아있으면 신중하게 때를 기다리라는 깊은 뜻이군. 이라며 제멋대로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양반의 눈먼 허영심과 탐욕은 평범한 시장통 똥개를 집안의 실세로 만들었고 박진사는 스스로 개를 상전으로 모시는 기막힌 처지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복수의 완성도를 높여갔습니다. 박진사가 개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할수록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퍼져나가는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돌쇠는 박진사가 더 깊이, 더 높이 착각의 늪에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박진사가 느끼는 수치심과 망신살이 극에 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반의 위선과 무지가 만들어낸 이 해괴망측한 풍경은 이제 돌쇠가 준비한 기막힌 반전의 대미를 향해 서서히 치닫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댁의 담장은 높았으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풍경까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장터 입구 주막에서는 매일같이 박진사와 정승계에 대한 이야기로 꽃이 피었습니다. 여보게, 들었나? 박진사가 이제는 개한테 아침마다 절을 한다더군. 절뿐이겠나? 개가 짖으면 영의정 대감의 교지라도 내려진 양 넙죽 엎드려 예거린다니 말 다 했지. 장사꾼들과 안악들은 입을 가리고 낄낄거리며 오만한 양반의 타락을 안주 삼아 즐거워했습니다. 돌쇠는 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혀를 내두르며 속삭였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정승계께서 어찌나 영험하신지 박진사나리께서 올리는 육전이 조금이라도 식으면 앞발로 상을 밀쳐버리십니다. 그러면 나리께서는 전생의 동료에게 결례를 범했다며 손이 발휘되도록 비신다니까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돌쇠의 입을 거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박진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 동네의 웃음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진사는 이 수군거림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영의정을 모시는 자신의 특별한 인연을 시샘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비천한 것들이 감히 영물의 깊은 뜻을 어찌 알겠느냐. 내가 이 정승계 대감을 통해 조정의 기운을 다시 얻게 되면 그제야 내 발등을 핥으며 용서를 빌겠지. 박진사는 거울을 보며 의관을 정제하고 정승계 앞에 나아가 다시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위엄이 깎이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박진사는 결국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과 유지들을 모두 불러 모아 성대한 잔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이 잔치에서 정승계가 자신을 귀인으로 대접하는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공고히 하고
비웃음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내 이번 잔치에서 저 영물이 나를 향해 깍듯이 예법을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그러면 누가 나를 감히 비웃겠느냐? 돌쇠는 박진사의 잔치 선언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준비한 연극의 막을 내릴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돌쇠는 잔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정승계에게 마지막 특별 훈련을 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박진사가 가장 처참하게 무너질지 돌쇠는 그 운명의 순간을 치밀하게 계산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소문을 넘어 양반의 몰락을 직접 목격하게 될 잔칫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박진사가 공들여 준비한 운명의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박진사의 집 앞마당은 아침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을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은 물론 소문을 듣고 구경 온 평민들까지 합세하여 발 디딜 틈조차 없었지요. 박진사는 오늘이야말로 자신의 영험한 정승계를 공개해 비웃음을 잠재우고 자신이 전생의 영의정도 인정하는 귀인임을 증명하리라 다짐하며 가장 화려한 비단 관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높다란 상석이 마련되었고 그 위에는 화려한 비단 방석이 깔렸습니다. 박진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돌쇠에게 정승계를 모셔오라 명했습니다. 돌쇠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며칠간 굶겨서 잔뜩 예민해진 노란 똥개를 데려왔습니다. 개는 수많은 인파에 당황한 듯 컹컹거렸지만 돌쇠가 은밀하게 신호를 보내자 이내 박진사가 마련한 비단 방석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박진사는 주변 양반들을 향해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이분이 바로 전생의 조정을 호령하시던 영의정 대감이 환생하신 영물이오. 오직 진정한 귀인만을 알아보시는 이분께서 오늘 나를 향해 어떤 예법을 갖추시는지 직접 확인해 보란 말이오. 박진사는 말을 마치자마자 모든 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승계를 향해 아주 정중하고도 깊은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석군 양반이 마당 한복판에서 똥개에게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리는 광경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틀어막았고 어떤 이는 황당함에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진사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대감마님, 소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영험한 기운을 나눠주옵소서 라고 외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돌쇠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개에게 아주 특별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물을 잔뜩 먹이고 배설을 참게 했던 개는 돌쇠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참아왔던 본능을 폭발시켰습니다. 개는 비단방석 위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리 하나를 번쩍 들고는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박 진사의 화려한 관복과 갓 위로 시원하게 오줌을 갈기기 시작했습니다. 쫙! 정적만이 흐르던 마당에 개 오줌이 비단 옷감을 적시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누런 오줌으로 범벅이 되었고 고귀하다던 관복은 개 지린내로 진동했습니다. 당황한 박진사가 눈을 뜨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개는 멈추지 않고 박진사의 얼굴을 향해 한 번 더 시원하게 줄기를 쏘아 붙였습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양반들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세상에 저런 변괴가 어디 있느냐 며 혀를 찾고 구경하던 평민들은 참지 못하고 배를 잡고 뒹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의정 대감이 박진사 얼굴에 낙서를 하시는구먼. 귀인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변소로 알아보는 모양이야. 조롱 섞인 외침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오줌 범벅이 된 채 멍하니 앉아있는 박진사의 눈앞으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돌쇠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박진사의 허영심이 만든 바벨탑이 가장 더러운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깨 오줌으로 범벅이 된 박진사의 몰골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화려한 붉은 관복은 짙은 노란색으로 얼룩졌고 정성스럽게 빗어넘긴 수염에서는
지독한 지린내가 진동하며 뚝뚝 떨어졌습니다. 잔치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배를 잡고 바닥을 굴렀고 초대받은 양반들은 부채로 코를 막으며 이것이 대체 무슨 망신이란 말이냐? 라며 앞다투어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진사는 충격과 수치심에 몸을 부르르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쇠야! 이놈 돌쇠야! 어찌 된 일이냐? 영의정 대감께서 어찌 나에게 이런 모욕을 주신단 말이냐? 그때였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돌쇠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굽신거림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운 미소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박진사의 앞에 서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리,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돌쇠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게가 영의정인지 아닌지가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나리께서 전생에 자신이 영의정이었다고 믿고 싶어하는 그 탐욕과 허영심에 눈이 멀어 시장통 똥개한테 절까지 올리셨다는 사실이지요. 박진사는 멍하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박진사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박진사가 과거에 돌쇠의 집안을 몰락시키고 재산을 가로챌 때 위조했던 문서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리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고 우리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나는 나리 밑에서 종살이를 하며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나리를 단칼에 베는 것보다 더 잔인한 복수가 무엇일까 고민했지요. 돌쇠는 오줌 범벅이 된 박진사의 갓을 발로 툭 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리 스스로가 가장 천하게 여기던 똥개 발치 아래에서 기어다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잔치에 모인 모든 이가 나리의 그 추악한 무지와 허영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박진사는 그제야 모든 것이 돌쇠의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승계라 믿었던 것은 그저 돌쇠가 훈련시킨 평범한 똥개였고 자신은 그 똥개에게 전 재산을 털어 육전을 바치고 무난 인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함성이 박진사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제 나리의 명성은 이 오줌 줄기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개에게 절한 양반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십시오. 그것이 내가 나리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돌쇠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박진사의 절규와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돌쇠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똥개 정승계 역시 비단 방석을 박차고 나와 돌쇠의 뒤를 쫄랑쫄랑 따라갔습니다. 양반의 눈먼 욕망이 만들어낸 기괴한 연극은 가장 더럽고도 시원한 파국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의 대소동 이후 박진사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하지만 담장박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지요. 돌쇠가 던져놓고 간 위조 문서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관가에서도 조사가 시작되었고 박진사가 가로챘던 재산들은 본래의 주인들과 돌쇠에게 돌아갔습니다. 박진사는 재산을 몰수당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에 처해졌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기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더 이상 박진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가 길을 지나갈 때마다 멍멍 정승 대감님 오신다 라며 놀려댔고 어른들은 그를 개 진사 혹은 오줌 양반이라 부르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한때 서슬 퍼런 위세를 떨치던 양반의 권위는 개 오줌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고 그는 결국 견디지 못해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편 복수를 마친 돌쇠는 되찾은 재산의 일부를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 정승계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던 노란 똥개에게는 비단 방석 대신 넓은 마당과 매일 신선한 고기 반찬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개는 억지로 절을 받거나 훈련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개로서 꼬리를 흔들며 들판을 누비는 자유를 얻었지요.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구전설화가 되어
전국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허영심의 눈이 멀면 똥개도 정승으로 보인다는 교훈과 함께 권력을 남용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결국 개 오줌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통쾌한 결말로 남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권력자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때면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껄껄 웃곤 합니다. 박진사가 그토록 원했던 영의정의 기운은 결국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게 진사라는 이름만은 역사 속에 영원히 박제되어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하고 우스꽝스러운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